시집들 다 사셨죠? 네. 예,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좋네. 예. 자연과학을 하신다고 모임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그렇지만, 생각나는 대로 몇 말씀을 그냥 드리고, 주로 질의응답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화면을 통해서 제 이메일을 열어볼 수도 있고 그런가요? 네. 예. 이따가 봐서 그러면 최근에 쓴 시집에 없는 시편들을 몇 편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화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베를린도 봤습니다. 예,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베를린. 예. 네? 최근 영화. 네, 그렇죠. 예. 베를린도 보고, 피나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피나라는 무용수에 대한 얘기, 예. 그것 보면서도 굉장히 감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공간을 쓰는 것이라든지, 몸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움직임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요. 그리고 본 것 중에 아무르인가? 네, 아무르라는 영화도 봤었는데, 그건 이제, 노부부에 관한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본 것 중에 또 한 편이 잊혀진 꿈의 동굴이라는 영화였는데, 그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어제 봤어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잊혀진 꿈의 동굴이라는 영화는 프랑스 이제 남부 지역에서 3만 2천년 전에 인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동굴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이 탐험대장의 이름을 따서 이제 쇼베 동굴이라고 명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보면, 코뿔소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사자, 말, 이런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움직이는 모습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암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움직임이 그렇게 역동적인 느낌이 좀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자세라든지 근육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체로 말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것이 단독을 한 마리를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동시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무리 지어서 사는 동물 같은 것을 그려놓고 거리대 겹쳐진 거죠. 그래서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였는데, 그 영화 잊혀진 꿈의 동굴이라는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종에 관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고고학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고고학이 그렇게 굉장히 과학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잘 몰랐어요. 유물을 그냥 유적을 해체된 유물을 다시 이제 복원하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적인 힘을 빌어서 그것을 복원시키려는 그런 굉장히 구체적이고 거의 예술에 가까운 그런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사실 좀 깜짝 놀랐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영화 중에 하는 말이었는데 종과 종,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어떤 짐승, 사람 이외의 존재물들, 생명들 이런 것들하고의 어떤 교호라고 그래야 되나요? 서로 주고받는 어떤 관계, 관계를 한 축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영적인 흐름, 영적인 교호 이런 것들의 주고받음,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새롭게 실을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그 작업이 드로잉 연작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드로잉이라 그러면 선을 가지고 어떤 외형뿐만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컷으로 잡아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물질성 같은 것을 이제 주로 드러내는 건데 굉장히 인상적인 컷들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인데 그 작업을 제가 드로잉 연작을 한 15편 정도 썼는데요. 그것을 쓰게 된 것은 이 언어라는 것이 자기가 그 언어를 만들기 시작하는 최초의 어떤 발화 욕구, 발화하려는 그런 욕구와 표현되는 언어 사이에는 굉장한 어떤 이격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뒤틀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발화하려는 의지와 발화하는 어떤 인식의 내용, 자기가 욕망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과 실제적으로 이제 문장으로 표현된 것 사이에 이 오차와 괴리, 낙차,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인들은 무단히 노력하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우리나라의 그 작품을 제시가 세계의 독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또 하나의 언어를 언어로 바꿔주는, 몸을 바꿔주는 어떤 번역가가 또 중간에 중매자처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더욱 제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들을 굉장히 불러일으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를 최대한 짧게 써야겠다. 시를 굉장히 짧게 쓰면 오해될 내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한 것은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구사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최소의 언어로 최소의 어떤 사건 혹은 인식, 최소의 사건 이런 것들을 드러내자라고 시작한 게 드로잉 연작 같은 거였어요. 물질의 세계 같은 것을 바로 원표화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들을 좀 몇 편 썼는데, 이따 기회가 되면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라든지 현상을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게, 저는 물질이 정서적인 물질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로잉 연작을 썼는데요.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감각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그것은
우리가 손을 타듯이 정서화된 물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이 잊혀진 꿈의 동굴이라는 것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과 종 혹은 인간의 어떤 영적인 어떤 것에 영적인 내면과 내면 간의 주고받음 뭐 이런 것들의 세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 드로잉이라는 연작 작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로잉 연작을 이제 그만 쓰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게 계기를 준 게 잊혀진 꿈의 동굴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또 역시 말이 잘 안 되네요. 시는 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견주는 것이다. 견주는 것이다. 사실은 시인과 대상, 시적 주체라고 그러는데요. 시적 주체와 대상 혹은 세계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게 그리고 그것이 불꽃이 일어나듯이 점화되는 어떤 그런 인식의 순간, 혹은 어떤 첫인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좀 더 역동적이거나 우리 과거의 정치 시들이 드러냈던 어떤 변화의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시기는 한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상을 볼 때 대상과 나와의 관계,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주목해서 저는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가 굉장히 대등하다라고 보는 것이 제 시의 세계입니다.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고 주고받고 한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들을 빌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관계성을 보는 것이고 그 관계에는 못나고 낮고 이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로 이 생명세계를 보려는 그런 것들이 제 시의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설명할 때도 대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관계로 이 세계를 파악하다 보니까 한 대상을 설명할 때도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을 감각하는 거죠. 이런 시선을 드러냈던 사람 중에 이제 과거에 씻었던 사람 중에 씻었던 분 중에 뭐 백석이라는 시인도 많이들 아시는데 백석 같은 시인도 이 관계에 사실은 굉장히 주목했던 시인입니다. 백석이라 그러면 뭐 북방 정서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뭐 자야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가 깊은 산 속으로 가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라든지 흰 바람벽이 있어 같은 그런 시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백석 시에는 어떤 서사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음식을 재료로 한 시편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향토색 같은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세계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해하는 백석은 이 세계를 굉장히 유기적으로 본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연자방아를 돌리는 풍경을 그릴 때요. 연자방아를 돌리는 동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있는 여러 개, 소, 뭐 이런 것들이 막 동시에 다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조당에서라는 시를 보면 조당이라는 것은 그게 보면 뭐 대중목욕탕 같은 건데 대중목욕탕의 한 공간을 백석이 쓴 시를 보면 거기는 보면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대중목욕탕에 모여서 목욕하는 풍경을 쓰고 있어요. 예. 이것도 다 이 세계를 해석할 때 굉장히 유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뭐 외갓집이나 이런 데 가면 밤새 식구들이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말상을 한 누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쓰다가 나중에 보면 음식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 큰 가마솥에 여러 재료를 다 넣어서 뭐 파, 고기 막 이렇게 무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큰 가마솥에 넣고 가마솥이 막 끓는 그런 장면을 시로 표현한단 말이죠. 이것도 다 어떤 한 세계에 대한 해석이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얽히고 연결되어서 서로 융화되고 융섭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만드는 그런 해석이란 말이죠. 우리 마치 가마솥에 여러 재료들이 들어가서 막 국이 막 끓듯이 그 국을 먹기 위해서 먹는 그런 아침 풍경으로서 백석시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면 유기적으로 본 것이고, 또 한편에 또 한 시인을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박용래 같은 시인을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좀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용래 같은 시인은 저도 이 박용래 시인의 시를 최근에 더더욱더 좋아하는데, 특히 이분이 평생 살았던 모습이 저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분은 한때 은행에서 근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고 그랬는데,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돈 세는 일이 너무 역겨워서 은행을 그만두고요. 선생님을 하다가, 또 그만두게 되는데, 이유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내라는 것을 재촉하기 너무 버거워서 또 그만둡니다. 그만둬서, 그러면 뭐를 하느냐? 평생 시만 쓰고 사는데, 이건 너무 부럽죠. 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술을 또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와 술, 그러고 살았다는, 아는 사람인데, 이 박용래의 시에도 보면 그런, 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눈이 온다 그러면요. 눈이, 이 진눈깨비나 흩날리는 눈 같은 거 있잖아요. 눈이, 지금, 예를 들면 오후 7시에, 비가 부슬부슬 오던 것이 바깥이 이제 차가워지면서, 예를 들면, 눈으로 바뀌면서 이게 흩날린다 그러면요. 그 눈이 붐비다라는 동사를 써요. 붐비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붐비는데 눈이 한 장소에서 붐비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호롱불 밑에 처마에도 붐비고, 말집 처마라고 되어 있는데, 말집은 그 정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처마가 사방면에 처마가 다 내려와 있는 그런 집이 이제 말집인데, 그런 처마에도 눈이 붐비고, 예를 들면 공터에도 붐빈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 눈이 보통 사람들은 눈 온다라고 얘기하고 말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기다릴 텐데, 눈이 동시에 이 세계 곳곳에 처처에 다 내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굉장히 세계를 이 대등한 관계로 보는 시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편들이 꽤 여러 편 있습니다. 박용대라는 시인. 시만 잘 쓴 것이 아니라 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선도 굉장히 확장된 시선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을 다른 대상을 통해서 비유해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매미 소리, 참매미 소리 같은 것은 원목을 켜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하는 대상을 감각의 다른 내용을 제공하는 대상하고 병치시키는, 나란히 두는 거죠. 예, 대등하게 두는 그런 것인데 그런 상상, 이게 이제 견줌 같은 것이죠. 견준다. 대상을 설명할 때 대상을 다른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을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은 아주 낯선 대상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이격돼 있고 낯설고 동떨어진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견줌으로써 어떤 감각의 어떤 내용으로서 견줌으로써 그것을 동일선상에 놓는 거죠. 동일선상에 나란하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시편의 요건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간에 대한 해석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시인이 시를 지을 때는요, 저는 집에서도 제가 제 독서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요즘은 이제 영화를 되도록 많이 봅니다만, 그것도 이제 제 의지만은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쪽 꽤나 익숙해졌는데요. 거의 시와 시집을 읽는 일 외에는 거의 다른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그것은 제가 변명하자면 훼손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를 보면 소설 쓰는 친구 중에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중에 이제 김현수 같은 친구가 이제 제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그런 친구는 굉장히 박하가죠. 예, 엄청난 독서량을 자랑하는 한국 최고의 독서량을 장정일 정도만큼 읽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별로 불편하지는 않아요. 술 먹을 때나 그러면 굉장히 오히려 저를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읽지 마라 그럽니다. 책을 읽지 말고 시집만 주로 읽는데, 그걸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은 잊혀진 꿈의 동물에도 보면요, 학습을 받았거나 그러면 그런 암각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선이 떨어지고 눕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훈련대에 있다면 궤도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 궤도에서 계속 이탈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요,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EBS 많이 보시죠?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끝나면 바로 한국 기행이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극한 작업 이런 것도 가끔 보기는 하는데, 그죠? 그거보다는 제일 행복할 때가 세계 테마 기행을 보고 나서 한국 기행이 바로 이어질 때,
근데 이제 많이들 보시는지 광고가 조금 붙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한두 개 붙기도 하는데, 지금 그저께인가 보니까 네팔을 심재관 교수가 가서, 그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교학을 했던 분이 아니었나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아무튼 갔는데, 힌두교 집이었어요. 힌두교 집인데, 천연염료 같은 것을 써서, 동네 외벽이나 집의 외벽 같은 것을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 대부분 보면 숭배와 신에 대한 예경 같은 거, 떠받침, 신에 대한 귀의와 찬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그림인데, 너무 좋았어요. 그 염료 같은 것도요, 천연염료 같은, 우리말로 하면 천연염료인데, 그들은 쌀 같은 거 있잖아요. 쌀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맷돌 같은 걸로 이렇게 돌리는 건데, 그 사람은, 이거를 막 밀어가지고, 쌀뜨물 같이, 진한 쌀뜨물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걸 가지고 채색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저것도 아마 학습을 했으면 저런 선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 그렇죠. 공간 얘기. 공간 얘기인데요. 원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원근 같은 경우는 맘대로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장소라는 공간은 시인들이 막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인들이 어느 공간에, 돌담 옆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섰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서 있는 것처럼, 확신해서 믿으시는데, 그것은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감나무를 뽑아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섬돌 바로 앞에다 감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시를 쓰면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그냥 그대로 스캔하듯이 공간이 그대로 이렇게 작품 속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효과적인 공간이나 공간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순진 해석이기도 하지만 공간에 대한 안목이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시를 쓰다 보면 그것을 이제 막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청량할 수 있는 어떤 거리나 무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깬다는 거죠. 많이 깨주는 것이 시의 시적인 상상력입니다. 시적 상상력이라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대체로 보면 우리가 연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연상. 무엇을 얘기하면 관습적으로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관습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궤도죠, 궤도. 나로가 돌고 있는 그런 궤도 같은 건데, 궤도에서 계속 일탈하려는 거죠. 벗어나려는 거죠. 벗어나려는 욕구가 사실은 어떤 예술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이고, 그것은 이제 학습된 것을 버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학습된 것을 버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학습된 것을 버리고 관습적인 연상을 깰 때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죠. 거기서 놀람이 생기는데, 그런 관습적인 연상의 고리를 끊는 것, 이것이 시인들이 하려는 일이고요. 그것을 잘못하면 굉장히 시가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 요즘, 한때 미래편 원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공간에 대해서도요, 그런 것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갈참나무에서 내려온 가을이 모자를 튼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갈참나무에서 내려온 가을산이, 갈참나무에서 내려온 가을산이 모자를 튼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처음에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이때의 충격은 뭐냐면요. 아마도 이 시인은 산 밑에 선 갈참나무를 봤었던 것 같고, 그것이 가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자를 튼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하산한 입장이 아니었을까. 갈참나무에서 내려온 가을산이 모자를 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하산을 막 해서 먼지나 이렇게 뭐 금불이나 이런 것들이 묻은 옷을 한 차례 털어내버리는 그런 시적 주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갈참나무에서 가을산이 내려왔다라고 썼거든요. 이것이 참 놀라운 감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공간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 큰 가을산이 어떻게 갈참나무 한 그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죠. 예. 이런 것을 보면 놀라운 거죠. 그건 아마도 가을산 정상에서 봉우리에서 시작된 단풍이 절정을 거쳐서 산 밑에 있는 갈참나무 한 그루까지 다 채색시키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보세요. 갈참나무에서 내려온 가을산이 모자를 튼다. 그 크고 육중하고 부피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채적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가을산이 어떻게 갈참나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죠. 네. 이런 상상력을 써는 어떤 시인들의 시적 표현을 보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네. 예를 들면 또 한 편의 시를 소개하면 한 시인이 유종인 시인이라는 시인인데요. 이 시인이 어느 날 우리가 이제 화분에 뭐를 심어서 기르다 보면 특히 겨울 한철을 지나고 나면 화분에 분해 있던 것들이 대부분 죽게 되잖아요. 예, 죽게 심어놨던 것들이 뭐 꽃나무, 원복원, 화초원 이게 죽게 되면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웬 노파가 이 빈 화분에다가 뭐를 심는 거예요. 뭐를 심는 걸 봤어요. 심는데 화초나 이런 걸 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채소 씨앗 같은 것을 이제 심는 것을 봤어요. 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인이 상상하는 거죠. 시적 상상력이 전개가 되는데, 그렇다 내게 저런 빈 화분이 있으면 무엇을 심을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질문하면서 심을 것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여우비를 심어볼까? 이렇게 씁니다. 여우비를 심어볼까? 부슬부슬 오는 부슬비 같은 거요. 여우비를 심어볼까? 여우비를 어떻게 심겠어요? 그 빈 화분에. 또 하나는 철뇌를 심어볼까? 이것은 번개천둥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런 뇌우 같은 거 철뇌를 심어볼까? 그리고 나서 그거는 그냥 그리고 나서 광야를 불러와 숨통 하나를 틔워보자 이렇게 썼어요. 광야를 불러와 숨통 하나를 틔워보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역시 깜짝 놀랐어요. 이 빈 작은 공간 안에다가 광야 그 너른 들판을 불러와가지고 여기다 심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어버리는데 심어서 숨통 하나를 틔워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숨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게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싹 같은 거겠죠, 싹. 네, 싹. 촉이 트는 거. 네.
싹이 트는 거, 우미 트는 거, 이것을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 지상에 있는 나무들이나 이것도 다, 하나하나가 다 숨통 아니겠어요? 숨통. 예. 이 견고한 바닥, 견고한 흙, 이 견고한 흙더미의 숨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자라는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 작은 공간에다가, 그 늘은 들판을, 확 불러와서, 거기다 심어버려서, 숨통 하나 틔워주겠다. 이런, 담대한 상상 같은 것이, 시인들 혹은 좋은 시인 혹은 좋은 시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상상의 확장 같은 거죠. 충격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독자들은, 놀라게 되는 거죠. 놀라게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유폐된, 아니면 갇힌 어떤 사고를, 예를 들면 창을 내듯이 개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해지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이 좋은 시의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만나는 물건 중에서 예를 들면 서랍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서랍 같은 것이 있으면, 최승호 시인 같은 경우는, 최승호 시인 같은 경우에 이 가슴을 서랍에 비유합니다. 가슴도 하나의 서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슴에는 서랍이 있는데, 하나의 가슴에는, 공포도 들어있고, 비애도 들어있고, 우울도 들어있고, 불안도 들어있고, 고독, 절망,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예. 우리의 가슴은 하나의 서랍이고, 거기에 그런 감정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슴에 서랍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걸 질문합니다. 그래서, 텅 빈 가슴, 텅 빈 서랍으로 우리는 살 수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벽돌은 가슴이 없다. 구름도 가슴이 없다. 이렇게 쓰거든요. 가슴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벽돌처럼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우리 가슴이 하나의 서랍이긴 하지만, 서랍 없는 벽돌처럼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이제 이것도 역시 견주는 거죠. 예. 이것도 하나에 보면 어떻게 보면, 공간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오규원 시인이라는 시인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은 오규원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이 문학과 지성이라고 그러면 감각의 갱신 이런 거거든요. 감각의 갱신. 예. 문학과 지성사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새로운 감각과 인식의 전환 이런 거예요. 예. 굉장히 지적인 세계와 모더니즘 유파의 어떤 모더니즘적인 시집들을 주로 내는 데가 문학과 지성사고, 사회를 바꾸는 것, 공동체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와 정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창비나 실천문학이나 이런 데서 출간되는 시집들인데, 이 오규원 선생은 서울예술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고요. 그 제자들이 시단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배출을 엄청 많이 시켰던 분인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그 접시와 오후라는 시가 있어요. 접시와 오후라는 시가 있는데, 그건 뭔 얘기냐 하면, 감이 세 개가 있어요. 감이 세 개가 있는데, 이 감을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둥근 접시를 테이블에다가 올려놔요.
테이블에다 올려놓는데, 근데 이 접시 안에 제가 세 개의 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감, 잘 익은 감과 감 사이에는 어느새 사이가 놓인다라고 써요. 예. 사이가 놓이고, 감 곁에서 말랑말랑해지는 10월 오후라고 씁니다. 10월 오후가 감 곁에서 말랑말랑해진다. 근데 이 10월 오후는 접시에 담기지 않고 바깥에 있다. 바깥에 놓인다.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공간들이 보이죠? 예. 그러니까 감 3개가 있는데 이것을 접시에 담아서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감과 감 사이에는 사이가 생기고 감이 잘 익었어요. 말랑말랑해졌는데 감 곁에 있는 10월의 오후도 말랑말랑해지고, 근데 이 10월의 오후는 접시에 담기지 않고 접시 바깥에 놓인다. 네. 이게 이제 그분이 얘기한 두둑물물이라는 것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려고 의욕한 시편들 중에 한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존재와 대상을 최소의 사건, 그 실제 하는 물질로서의 그것을 언어로 언어화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죠. 언어화하고 언어화된 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생기는데, 관계가 생기면서도 그 물질 자체는 온전하고 그 자체로서 온전하고 고유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 오기훈 선생의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그런 느낌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연쇄적인 것이 없잖아 있죠. 그 감 바깥에 이 10월 오후가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감만 보이잖아요, 우리는. 감만 보이지. 감이라는 물질만 보이지, 10월 오후라는 시간이 보입니까? 그것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우리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감 바깥에 10월의 오후가 있는데 그것이 잘 익은 감 때문에 연쇄해서 말랑말랑해진다. 그런데 이것은 접시에는 안 담긴다. 접시 바깥에 놓인다. 이런 공간에 대한 해석, 물질에 대한 해석, 대상에 대한 해석,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교통이 없는 게 아니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지 않다라고 보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놀라운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시편들이 사실은 이런 시편들입니다. 시편들이고 이런 공간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앞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예를 들면 감각의 전환 이런 것들도 시인들이 노리는 겁니다. 좋은 시인이 가지고 있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감각의 전환 같은 것이에요. 공간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각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상은 꽃나무를 이렇게 봅니다. 꽃나무가 붉은 꽃을 피우고 있는 꽃나무 한 그루를 봐요. 꽃나무는 열심으로 꽃을 피우고 섰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붉은 꽃을 피우고 섰다라고 그러면 시선을 동원한 거 아니겠어요? 시각을 동원한 거죠. 붉다, 꽃을 피우고 섰다. 근데 열심으로라는 말도 참 이건 산문적인 언어인데 시에다 집어넣었어요. 어쨌건 그 다음에 문장이 향기가 만개한다 이렇게 씁니다. 향기가 만개한다. 열심으로 꽃을 피우고 섰다라고 쓰면서 시각적인 것을 후각으로, 향기라는 후각으로 확 감각기관을 바꿔버려요. 전환시켜버려요. 그리고 향기가 만개한다, 활짝 핀다 라고 해서 다시 후각을 시각화로 확 다시 전환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감각의 전환 같은 거.
감각기관, 감관의 전환 같은 거죠. 감관이 전환되면서 감각되는 내용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양 쪽에서 문학사나 세계의 그 시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거나 문학사를 보면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헤세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인도에는 가지 못했는데 놀라웠던 것이 인도인들의 종교적인 유대감 같은 것에 깜짝 놀랐다. 저도 인도를 작년 여름에 엄청 더울 때요. 갔다 왔었는데 바라나시하고 아그라 뭐 이쪽에를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뒷돈도 막 이렇게 막 주면서 황금 사원이라는 아그라 쪽에 굉장히 오래된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뒷골목 오물이 잔뜩 깔려 있는 뒷골목 같은 것을 맨발로 이렇게 막 맨발로 해서 아주 비좁은 통로를 통해서 그 황금 사원이라는 데는 외국인 출입이 안 되는 데인데 그쪽에 그 비밀스럽게 이렇게 뒷돈을 막 주면서 근데 곳곳에 무장한 경찰들이 있는데요.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죽을 뻔도 했는데, 그 한국문학번역원이라고요. 그 작가를 지원해주는 문학 번역 작업을 주로 해서 외국에 이제 선보이는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인도의 한 아카데미하고 교류 사업으로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서 왔던 사람이 저를 황금 사원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인도의 그 최고 계급이 뭐죠? 브라만 계급의 그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봐도 멋있고 남자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어떤 에너지 같은 굉장히 느껴요. 채식주의자였어요. 네, 채식주의자였고 굉장히 스마트한 느낌. 그리고 막 영혼의 경건 뭐 이런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처럼 잡식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황금 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 오물이 팍 차 있는 그런 골목을 막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틀어졌어요. 제가 가지 말자고 했어요. 곳곳에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뒷거래를 막 하는데 잘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해 보여서 다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사원에 힌두교 사원을 가고 그랬는데 그때 봤을 때 느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종교심 같은 것, 종교적 내면 같은 것을 봤어요. 많은 분들이 겐지스강 같은 데 가서 화장하고 있는 걸 본다든지, 강가에서 그 흙탕물 같은 그 강가에서 목욕하고 빨래하는 사람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타지마할 같은 것을 본다든지, 그런 건데, 곳곳에 사람과 가축이 같이 막 살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철이어서, 저곳에 어떻게 사람과 짐승이 동시에 한 공간에 배설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눕는 자리도 배설한 자리 같은 그런 곳에서 같이 사는 거, 짐승이랑 이렇게 사는, 이것이 어떻게 이 삶의 환경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은 어떤
환생 같은 것을 그들이 믿는다는 거죠. 환생. 예, 환생 같은 것을 믿는다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에 주목한 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이츠 같은 사람도 일본의 그 무겐노라고 있습니다. 무겐노라고. 이것도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한,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원귀 같은 거죠. 원귀. 원하게 죽은 귀신이 뭐 나그네를 만나서 나그네가 그 귀신의 죽은 사연을 들어서 사건을 해결해 줘서 해원이라 그러죠. 예, 원한을 해소시켜서 좋은 세상으로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이 환생하거나 혹은 순환적인 어떤 것으로서의 순환적인 것으로서의 순환적인 시간 속에 있는 어떤 생명 존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해보게도 되는데, 그래서 제 시편 중에는 이제 몇 편의 시들이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작업은 굉장히 고달프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혼자 일어나서 작업해야 되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시인들에게 몰입하는 순간이 필요하고 시적인 순간 같은 악흥이 일어나는, 시흥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을 놓치게 되면 처음에 떠올랐던 어떤 그 시적인 흥분 혹은 시적인 순간, 이것이 맛이 확 바뀝니다. 마치 우리가 사과 하나를요, 껍질을 깎아가지고 이 바깥에 이렇게 잠깐 두면 과육의 색깔이 확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그처럼 처음에 시적인 느낌과 문장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그때 바로 기록하지 않으면 문장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불꽃처럼 혹은 뭔가 이렇게 쓱 들어오는 느낌으로 이 안착된 그 첫 문장 같은 것을 그 첫 문장보다 더 좋은 문장을 얻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긴장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습적인 것을 계속 깨기 위해서는 나름의 또 자기 훈련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마디로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는 거죠. 예, 예. 가재미 같은 것을 쓸 때는 막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은요, 못 썼어요. 몇 날 며칠을 못 쓰다가 하룻밤에 그냥 쭉 쓰고 퇴고를 거의 안 하게. 저는 이제 주로 퇴고를 거의 안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퇴고를 하더라도 하룻밤 안에만 퇴고를 하자. 예. 하룻밤이 지난 것은 퇴고를 되도록 하지 말자. 예. 이것도 역시나 과육의 빛깔이 변하듯이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새벽에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쓰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울다가 자고 그렇게 되는 시간들도 보내야 되고, 그것들이 시인이 그러니까 참 고달픈 거죠. 예. 저는 자다가 잘 웁니다. 예. 얼마 전에도 자다가 막 울어가지고 식구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깨우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 모임의 사람들이 그걸 다 공부를 하거든요. 자다가 왜 울 수 있는가를. 예. 저는 굉장히 나중에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막 울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울음이 안 고쳐져요. 예, 안 고쳐지고 옛집이라는 시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비몽사몽 같은 거죠. 자는 듯 안 자는 듯, 혹은 잠들기 직전의 순간에 갑자기 어떤 문장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시를 쓰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을 해요. 예. 누군가가 쓰는 것 같다는 거죠. 예. 누군가가 쓰는 것 같다. 그 빈집 같은 것도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요. 제가 자주 꾸는 꿈 가운데 하나는 시골집 입에 제가 그래서 공포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시골집에 도둑이 자꾸 드는 겁니다. 도둑이. 근데 폭력을 쓸 수 있는 그냥 뭘 훔쳐만 가는 도둑이 아니라 무장한 도둑 같은 거예요. 무장한 도둑 같은 거여서 제가 꿈속에서 시골집이지만 이 도로리가 달려있는 현관문이 이렇게 4짝, 8짝 정도로 되어 있는 문인데 그 문 앞에서 제가 몽둥이를 들고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끔 꿈을 꿔요. 그런데 그 도둑이 얼마나 강도 같은 놈이 완력이 센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안 써지잖아요. 이게 소용이 없어요. 힘도 안 써지고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소리도 안 질러지고.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꿈을 꿨어요. 가위 눌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꿈을 꿔서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시 중에 하나가 지금 옛집이라는 건데 나의 집의 재산을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누군가가 나의 집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리고 재산을 자꾸 들고 가려고 한다. 재산이라고 하면 뭐 섬들과 석가래와 장롱과 의복, 붉은 그림이 있는 부적 그런 거죠. 그런 것 혹은 제시 속의 동생은 참 딱한데 동생 그리고 쌓아온 모든 것들 이렇게 쓰는데 그런 것들을 나의 재산을 자꾸 가지고 가려는 도둑과 그 도둑을 막기 위해서 제가 세워둔 것이 우는 소 뭐 이런 거예요. 우는 소, 짖는 개, 짖는 개, 뿔이 있는 염소, 그리고 목이 긴 거위 이런 것들을 막 세워둬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 옛날에 거위가 집을 지키고도 했었잖아요. 오골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위들도 집을 지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죠. 뭔가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 꿈을 꾸면 그래 우리가 시간적으로 옛집을 잃어버린 이 옛집에 대한 기억이 훼손되고 그 집이 그대로 살아 있더라도 기억이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 있지가 않잖아요. 이건 상실되고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 혹은 옛집이 허물어지고 옛 집터만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견주어 보면 누군가가 우리 집을 자꾸 허물고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옛집을 자꾸 들고 가려고, 옛집의 재산을 들고 가려고 하고, 사실 나의 옛집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나의 두개골과 같고, 당신에게 보기에는 들판에 흘려진, 나달 한 톨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내게는 두개골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시인데, 그런 그 순간들이, 시적 순간들이 막 오게 되죠. 그러면 울다가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바닥이 드러나 버렸네. 저게 연결이 되나요? 다음이 연결되나요? 예,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제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